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폭설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날 밤. 일본도 중국도 착륙 불가입니다. 폭설 40cm의 하늘에는 갈 곳을 잃은 비행기 50여 대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인천공항만 불을 껐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료 47분. 그 숫자가 뜨는 순간 비행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항공안전감사관 에밀리 카터가 타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착륙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지 직접 봐온 그녀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가장 먼저 착륙 반대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밤, 단 하나의 공항만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 착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날 조종실 스크린에 찍힌 숫자를 봤을 때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연료 잔여 47분. 그 아래엔 붉은 글씨로 나리타 공항 폐쇄, 베이징 공항 폐쇄, 상하이 공항 폐쇄가 연달아 떠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북태평양 상공 10,000m 위에서 우린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이에요. 나이는 45이고요. 미국 연방항공청 산하항공안전감사관으로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해요. 비행 안전 규정이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감정보다는 숫자를, 직감보다는 규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안 죽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감사 비행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도쿄로 가는 정기 노선이었죠. 크리스마스 연휴라 기내는 만석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승객들, 아이들 웃음소리, 캐럴이 잔잔하게 흐르는 평화로운 비행이었어요. 이륙한 지 6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장실에서 객실 승무원을 급하게 불렀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감사관이니까요. 그런데 부기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모니터엔 일본 기상청 긴급 속보가 떠 있었어요. 동북아 전역 기록적 폭설. 시정 제로. 나리타, 하네다, 베이징, 상하이 주요 공항들이 줄줄이 폐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연료는 47분 남았다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나리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근처 대체 공항들을 전부 체크했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사카도 삿포로도 전부 닫혔어요. 그때 관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INCHEON EMERGENCY ACCPTANC IMMEDIATE CLEARANC AVAILABLE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착륙을 받아주겠다는 거였어요. 전 즉각 태블릿을 켰습니다. 규정 확인부터 해야 했거든요. 현재 인천 상공 기상 상태, 시정 200m 미만. 강풍 초속 20m 이상. 착륙 최저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폭설이 지속 중이라는 보고도 있었어요. 전 기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착륙 허가는 규정 위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던 건 기억해요. 무섭다기보다는 화가 났던 거예요. 한국공항이 뭘 믿고 이런 무모한 제안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손가락이 연료 게이지를 가리켰죠. 45분. 이미 2분 줄어 있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왔을 때 승객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창밖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험사 임원이라던 브래들리라는 남자가 큰 소리로 따졌어요. 한국공항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과거 인천에서 지연된 적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공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시아 허브 공항 중 하나라는 것, 깨끗하다는 평판 정도. 하지만 이런 극한 기상 조건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전 다시 태블릿을 켰어요. 공식 반대 의견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고위험 기상 조건에서의 착륙 시도. 감사관 에밀리 톰슨, 공식 반대 의견 제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력 버튼을 누르려는데 그때였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뒤따르던 화물기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보다 상황이 더 급박하다는 얘기였어요. 항로가 겹치면서 충돌 위험까지 생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뒷좌석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부인이 과호흡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하게 달려갔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죠.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은 반대 의견만 기록하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연료 게이지는 43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갈 곳은 정말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떼었습니다. 입력 버튼 대신 다른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착륙 반대 의견은 유지하나 현 상황에서 인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창밖은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구름인지 눈보라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고 공항이 있고 우릴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인천 관제, 접근 허가 요청합니다. 관제탑에서 답이 왔어요. 승인되었습니다. 유도등 최대 출력 준비 완료. 제설팀 대기 중. 그 짧은 문장 속에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그걸 느꼈어요.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뭔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받겠다는 건지. 연료 42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공식 반대 문서를 열었어요. 23년 감사관 생활 중에 이런 문서를 작성한 건 딱 3번이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기록이었죠. 항공기 등록번호 N-7842, 인천국제공항 긴급 착륙 시도 건. 기상조건 최저 기준 미달. 시정 200m 미만, 강풍 초속 20m 이상. 연방항공청 안전규정 제341조 위반 가능성 있음.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문서를 제출하는 순간 전 공식적으로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제 이름 옆에 경고했음이라는 기록이 남죠. 반대로 무사히 착륙하면 불필요한 우려를 제기한 감사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규정이었어요. 규정은 사람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전 입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뒷좌석에서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공항이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왔어요. 보험사 부사장이라던 그 남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브래들리는 목소리를 더 높였죠. 여러분, 들으세요. 한국공항은 믿을 수 없어요. 저도 거기서 비행기 지연된 적 있습니다. 6시간이나 묶여 있었다고요. 객실 분위기가 요동쳤습니다. 누군가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고 다른 승객이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공포는 전염됐어요. 삽시간의 기내는 불안으로 가득 찼죠. 전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관으로서 뭔가 말해야 했거든요. 진정하세요. 기장이 최선의 판단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저 자신도 반대 문서를 방금 제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브래들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항공 전문가잖아요.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눈빛이 제 태블릿을 향했습니다. 화면엔 아직 반대 문서가 떠 있었죠.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위험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였어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우리 뒤에서 화물기 한 대가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객실이 조용해졌어요. 해당 항공기는 연료가 우리보다 부족한 상태이며 같은 항로로 인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장이 이어서 말했죠. 우리는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며 착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인천 관제탑과 긴밀히 협조 중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화물기까지. 우리만 위험한 게 아니네. 브래들리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우리 한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도 생각했어요. 화물기 조종사들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연료 게이지를 보며 눈보라를 뚫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항을 믿어야 하는 상황. 우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또 비명이 들렸어요. 아까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과호흡이 더 심해진 거예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호흡은 거칠었죠. 옆자리에 앉은 남편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저 노부부에게, 우는 아이에게, 브래들리에게, 그리고 화물기 조종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원칙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반대 문서 아래 추가 기록란이 있었어요. 전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의견. 현 상황은 복합 재난에 해당함. 연료 고갈 임박, 대체 공항 전무, 기내 응급 환자 발생. 규정상 착륙 조건 미달이나 생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함. 감사관으로서 반대 의견은 유지하되 착륙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할 것. 손가락이 입력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 비행기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구름과 눈보라뿐이었죠. 하지만 조종실에서는 계속 통신이 오가고 있었어요. 인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도 3000m 유지하십시오. 유도등 출력 증가 중입니다. 유도등? 이 눈보라 속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건가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시정이 200m도 안 되는데 어떻게 활주로가 보인다는 건지. 브래들리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는 제 옆을 지나가며 낮게 말했죠. 당신도 믿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게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어요. 저 아래 누군가 정말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우릴 받을 수 있다면, 그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38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노부인의 호흡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산소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약간 핏기가 돌았어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해. 딸이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정했어요. 기내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분노와 공포 대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발 살아서 내리고 싶다고. 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화면엔 제 기록이 떠 있었어요. 반대 의견과 추가 의견. 두 문장 사이에 제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우린 이미 한국 영공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인천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착륙은 시작됐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살짝, 그 다음엔 심하게. 난기류였어요. 컵이 쏟아지고 짐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에 불이 들어왔지만 이미 모두 착용하고 있었죠. 승무원 한 명이 통로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간신히 좌석을 붙잡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다시 커졌고 어딘가에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온통 하얀색뿐이었죠. 구름인지 눈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도 분간이 안 됐습니다. 기체는 계속 요동쳤어요.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급하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죠.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연락 왔어요. 공항 인근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신 장비 일부가 불안정하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전?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즉각 조종실로 향했어요. 감사관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부기장이 헤드셋을 끼고 관제탑과 통신 중이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작동 중이죠? 알겠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벗으며 기장을 봤어요. 일부 구역 정전 맞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조명과 관제 시스템은 정상이래요.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전력으로 전환됐다는 거군. 전 참을 수 없었어요. 비상전력이요? 지금 이 기상 조건에 정전까지 발생한 공항에 착륙하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무리수예요. 완전한 무리수라고요. 기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톰슨 감사관, 지금 우리 연료가 몇 분 남았죠?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34분. 벌써 3분이 더 줄었어요. 34분입니다. 대체 공항은요? 없습니다. 그럼 선택은 하나예요. 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륙하는 겁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시정이. 톰슨 감사관. 기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전 32년간 비행했어요. 그중 15년은 군용기였죠. 아프가니스탄 사막 한가운데 모래 폭풍 속에서도 착륙해봤습니다. 그가 계기판을 가리켰어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계산입니다. 계산이요? 인천 관제탑은 지금 우리한테 정확한 좌표를 보내고 있어요. 풍속, 풍향, 활주로 상태까지 실시간으로요. 부기장이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전이 났는데도 이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업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기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선택은 착륙입니다. 왜냐하면 저 아래 누군가 우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체가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조종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기장이 헤드셋을 다시 썼어요. 인천 관제탑. 여기는 N-7842. 최종 접근 허가 요청합니다. 짧은 침묵 후 답이 왔습니다. 승인. 고도 2500m로 하강하십시오. 유도등 최대 출력 완료. 제설팀 대기 완료. 제설팀? 이 눈보라 속에서 활주로를 청소한다고? 전 믿을 수 없었어요. 시정이 200m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한다는 건지. 기장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하강 시작합니다. 기체가 천천히 기울었어요. 고독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하얀색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땅이 어딘지, 바다가 어딘지, 공항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고도 2000m. 부기장이 숫자를 불렀습니다. 난기류가 더 심해졌어요. 기체가 옆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기장이 조종관을 꽉 잡고 균형을 잡았죠.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어요. 고도 1500m. 객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안 돼,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아마 브래들리였을 거예요. 고도 1000m. 전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감사관 생활 중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규정도 절차도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기장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어요. 불빛 포착. 부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저 아래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유도등 확인. 기장이 말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어둠을 뚫고 빛의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점 하나, 그 다음엔 2개, 3개. 일렬로 늘어선 불빛들이었습니다. 활주로 시야 확보 중. 부기장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전 숨을 참았습니다. 저 빛들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눈보라 속에서 마치 누군가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불빛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고도 500m. 착륙체제 진입. 기장이 조종관을 당겼어요. 기체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장이 흔들림을 예측하고 미리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 창밖 불빛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봤어요. 눈보라 사이로 검은색 띠가 보였습니다. 활주로였어요. 주변은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데 활주로만 검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부기장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활주로를 유지하고 있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착륙 10초 전. 기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조종간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어요.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선이 점점 넓어졌어요. 양옆으로 하얀 눈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활주로 자체는 깨끗했습니다. 5, 4, 3, 2, 1. 쿵.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맑은 날 착륙하는 것처럼 기체가 안정적으로 활주로를 굴러갔어요. 역추진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기체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객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부기장이 헤드셋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해냈어요. 기장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죠. 좋아. 우린 살았어. 전 아직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보라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땅에 있었어요. 안전하게. 그때 관제탑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N-7842 착륙 축하드립니다. 지상 유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항공기 접근 중입니다. 4분 후 착륙 예정. 다음 항공기. 화물기를 말하는 거군요. 부기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눈보라 속에서 또 받는다고요? 긍정입니다. 활주로 제설 작업 진행 중. 사이클 유지 가능.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강행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거였어요. 계획된 착륙이었던 거죠. 누군가 저 아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유도를 따라 활주로를 벗어나는 중이었어요. 전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했어요. 시정은 여전히 형편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활주로만 검었어요. 주변은 온통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우리가 방금 지나온 그 길만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붓으로 눈 위에 검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요. 저거 봐요. 부기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활주로 끝쪽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량들이었습니다. 주황색 회전등을 단 트럭 서너 대가 일렬로 서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설팀이군. 지금요? 이 눈보라 속에서요?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착륙하는 동안에도 저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가면 바로 투입되는 거죠. 조종실 무전기에서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어요. N-7842 유도로 C로 이동하십시오. 활주로 제설 작업 3분 후 시작합니다. 3분.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기체가 유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활주로 쪽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트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렬로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활주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눈을 밀어냈고, 두 번째는 쓸어냈고, 세 번째는 뭔가를 뿌렸어요. 네 번째는 다시 점검하며 지나갔죠.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빙제겠죠. 부기장이 대답했어요. 눈을 녹이고 얼지 않게 하는 거예요. 4분도 안 돼서 트럭들이 활주로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밀고 쓸고 뿌리고 점검하고. 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니었어요. 착륙의 창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는 동안 끊임없이 활주로를 열어두는 거였죠. 관제탑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화물기 고도 1000m. 2분 후 착륙 예정. 벌써요? 부기장이 놀랐어요. 긍정입니다. 활주로 시정 확보 완료. 유도등 출력 유지 중. 기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착륙한 지 겨우 7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활주로를 청소하고 제빙 작업을 하고 다음 비행기를 받을 준비를 끝낸 거예요. 객실로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누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네요. 브래들리도 조용했어요. 그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환한 얼굴은 사라지고 그저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죠. 노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많이 안정됐어요. 할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저 멀리 활주로에선 불빛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탑승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게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터미널을 향해 움직였어요. 유도등을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전 태블릿을 켰습니다. 아까 작성한 반대 문서가 떠 있었어요. 기상조건 최저 기준 미달. 착륙 시도 반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할까요? 규정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기상조건은 확실히 기준 미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요? 우린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그것도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또 다른 불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화물기였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유도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착륙했습니다.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어요. 강행도 아니었죠.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 누군가 이 모든 걸 설계했어요. 폭설이 와도 정전이 나도 난기류가 쳐도 비행기를 받을 수 있도록. 활주로를 유지하고 유도등을 밝히고 제설팀을 돌리고. 기장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불빛이 눈보라 사이로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직원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죠. 기체가 멈췄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어요.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꺼내고 옷을 챙기고 서로에게 미소 지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어요. 제가 틀렸나 봐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한국 공항에 대해서.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출구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에선 여전히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이클처럼, 리듬처럼 멈추지 않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따뜻한 불빛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터미널의 빛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강행이 아니었어요. 유도된 착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누군가 다음 비행기를 위해 또 준비하고 있었죠.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방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전이 났다면서 어떻게 난방이 되는 건지 의아했죠. 아마 백업 전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양이었어요. 승객들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노부부는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고 아이를 안은 엄마는 아이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브래들리는 저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활주로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저 트럭들.
우리 비행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지 채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4대의 차량이 활주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렬로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첫 번째 트럭은 거대한 제설기를 앞에 달고 있었어요. 눈을 양쪽으로 밀어내며 전진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활주로를 따라 쭉 달려나갔죠. 두 번째 트럭은 회전 브러시 같은 걸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밀어낸 잔설을 쓸어내고 있었어요. 더 깨끗하게, 더 정확하게. 세 번째는 뭔가를 뿌렸습니다. 제빙제겠죠. 액체가 활주로 위에 분사됐어요.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트럭은 천천히 따라가며 점검하는 것 같았어요. 불빛을 비추며 표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4분 안에 끝났어요. 믿을 수 없네.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시나 봐요? 공항 직원이었어요.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배지를 보니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전 대답했어요. 저렇게 빨리 청소가 되나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것도 느린 편이에요.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지금 사이클 타임이 3분 45초예요. 평소엔 3분 안에 끝나거든요. 사이클 타임이요? 네. 한 대가 착륙하고 나가면 제설팀이 투입되고 다음 비행기를 받을 준비를 완료하는 시간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해요. 멈추면 눈이 쌓이거든요.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활주로를 봤어요. 트럭들이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작업을 시작했어요. 밀고 쓸고 뿌리고 점검하고. 근데 저 사람들 쉬지도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대로 쉬어요. 김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 팀이 작업하는 동안 다른 팀은 대기하고요. 차량도 예비가 있고요. 연료 떨어지면 바로 교체되고. 그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오늘 밤 내내 돌릴 수 있어요. 밤 내내. 전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밤 11시였어요. 이 눈보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밤새도록 사이클을 유지한다는 건가요? 그때 관제탑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연 씨의 무전기에서였어요. 다음 기체 접근 중. 4분 후 착륙 예정. 활주로 상태 확인. 그녀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활주로 클리어. 시정 확보 완료. 유도등 정상 작동 중. 짧고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또 다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것도 회항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도쿄에서 출발했다가 나리타 폐쇄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김지연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오늘만 벌써 11대째예요. 11대? 우리가 5번째였다는 건가요? 활주로 위 트럭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유도로로 빠져나갔어요. 활주로가 다시 비었습니다. 깨끗하게 검게. 비행기가 내려왔습니다. 유도등을 따라 정확하게 활주로 중앙에 착륙했어요. 바퀴가 눈 하나 없는 검은 표면을 굴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다른 승객들도 창가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죠. 브래들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착륙한 비행기가 유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시 즉각 트럭들이 활주로로 진입했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사람들 한 번도 안 쉬었네요. 옆에 있던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쉬면 안 돼요. 다음 비행기가 오고 있으니까요. 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을 치우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착륙의 창을 유지하는 작전. 눈이 내리는 동안, 비행기가 오는 동안 절대 멈추지 않는 작전. 관제탑에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기체 7분 후 접근 예정. 싱가포르발 회항기. 계속 오네요. 전 중얼거렸습니다. 네. 오늘 밤엔 더 올 거예요. 김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일본이랑 중국 공항들 다 닫혀서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 우리도 그랬죠. 연료 47분 남았을 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공항은 그 선택을 받아줬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11대를. 아니, 앞으로 더 많이. 활주로를 봤어요. 트럭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마치 심장이 뛰듯 규칙적으로 계속. 저 사람들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지연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필요한 만큼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지막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요. 마지막 비행기까지. 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긴급 착륙 현장 관찰. 제설 작업 사이클 타임 평균 3분 40초. 연속 착륙 간격 4에서 7분. 작업팀 교대 시스템 작동 중. 백업 차량 대기 중.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눈 치우기가 아니다. 착륙창 유지 작전이다. 창밖에선 또 다른 불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였어요. 아니, 12번째였죠. 트럭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이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미널로 완전히 들어섰을 때 전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니, 가득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넘쳐나고 있었죠. 대합실 좌석이란 좌석은 모두 차 있었어요. 바닥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베고 누운 사람도 있었고 벽에 기댄 채 잠든 사람도 보였어요. 모두 회항기 승객들이었습니다.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어떤 남자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마 항공사에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죠. 안내 전광판을 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지연 또는 결항이라는 단어가 가득했어요.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주요 도시행 항공편이 전부 묶여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난리네. 옆에서 브래들리가 중얼거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터미널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분노와 불안과 피로가 뒤섞인 공간이었죠. 김지연 씨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게이트 12번도 포화 상태고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안내 시스템 일부 불안정. 수동 대응 준비하세요. 안내 시스템마저 불안정하다고? 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전광판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정전의 여파가 여기까지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카운터 뒤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는 조끼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대합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어요. 그 직원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중국어로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어요.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에 남은 사람은 2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직원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줬어요. 다른 직원은 아이를 안고 우는 엄마 옆에 앉아 물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화난 승객과 눈을 맞추며 차분히 대화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 브래들리가 중얼거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중앙 지시 같은 건 없었어요. 방송도 없었고 팀장이 명령하는 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지연 씨도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쪽에 일본 승객들이 많거든요. 그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가세요. 전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뛰어갔습니다. 일본인으로 보이는 가족에게 다가가 인사하더니 무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혼돈이었습니다. 분명 혼돈이었어요.
시스템은 불안정했고 사람은 넘쳐났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어야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던 남자는 이제 직원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던 여성은 일어나서 의자로 옮겨갔어요. 아이 우는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담요를 들고 왔습니다. 바닥에 누운 노인들에게 하나씩 덮어줬어요. 추우시죠? 이거 쓰세요. 한국어였지만 몸짓으로 의미가 전달됐습니다. 다른 직원은 간이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연장선을 길게 빼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꽂으세요. 손짓으로 알려줬죠. 또 다른 직원은 물과 컵라면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규정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브래들리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직급이 뭐예요? 관리자예요. 일반 직원이에요? 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구분이 안 됐거든요. 정장 입은 사람도 유니폼 입은 사람도 청소조끼 입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한 청소 직원이 걸레질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 옆에서 당황한 표정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청소 직원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빠르게 닦아냈죠. 젊은 남성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쏘리. 청소 직원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노 프라블럼. 전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시스템이구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인 거예요. 중앙 컴퓨터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각자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 전광판이 또 깜빡였어요. 몇 초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이미 사람들 옆에 있었고 직접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가 회항기 2대 착륙 예정. 게이트 배정 필요.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게이트 15번 비울 수 있어요. 5분 주세요. 5분 만에 게이트를 비운다고? 전 그쪽을 봤습니다. 게이트 15번엔 승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직원 셋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승객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몸짓으로, 번역 앱으로, 미소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없이 조용히. 4분 후 게이트가 비었습니다. 와! 브래들리가 감탄했어요. 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어요. 안내 시스템 불안정. 전광판 간헐적 장애. 그러나 현장 대응은 오히려 더 빠름. 직원들이 카운터를 떠나 승객 사이로. 중앙 지시 없이 자율 판단. 직급 구분 없이 통합 대응.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옆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네. 밤새 저러고 있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부터 일한 건지, 언제까지 일할 건지. 하지만 아무도 지친 표정이 아니었어요. 바쁘긴 했지만 짜증내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 마주치며 고개 끄덕이고 등 두드려주고 웃어주고 있었어요. 김지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후. 일본 가족들 호텔 배정 끝났어요. 호텔이요? 네. 오늘 밤 비행 불가능한 승객들 위해 임시 숙소 제공하거든요. 공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공항이 호텔까지 지원한다고?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료예요. 기상 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이니까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버스도 준비 중이에요. 30분 후 출발 예정이고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시스템 장애 속에서 이 공항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시가 아니라 판단으로. 그리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에선 여전히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선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다들 그냥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안내판을 봤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갔죠. 수암을 수취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벨트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짐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찾아갔습니다. 전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어요. 급할 것 없었으니까요. 브래들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벨트가 멈췄어요. 처음엔 잠깐 멈춘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10초가 지나도 20초가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컨베이어 시스템 표시판에 에러 코드가 떴습니다. 오노. 옆에 있던 외국인 승객이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회항기 승객들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60명, 70명. 수취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Why not working?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뛰어왔어요. 벨트 옆 제어판을 열어봤습니다. 버튼을 몇 번 눌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거였습니다. How long? 누군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는 거였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리. Maybe 1 hour. 1시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1시간이나? 말도 안 돼. 내 짐은 언제 받아? 이게 무슨 공항이야? 브래들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This is ridiculous. 시스템 하나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 전 그 순간 태블릿을 떠올렸습니다. 규정상이라면 작업 중단이 맞았어요. 기계 고장 시 안전 점검 후 기술자 투입,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그게 표준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엔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지쳐 있었고 화나 있었고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수화물 수취대 3번, 컨베이어 완전 정지. 과부하로 추정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 기술팀 출동까지 45분 소요. 45분. 그 말에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배지를 보니 박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화물 담당 현장 책임자인 것 같았어요. 그는 벨트를 살펴봤습니다. 짐들이 안쪽에 막혀 있는 게 보였어요. 과부하로 시스템이 다운된 거였죠. 박준호 씨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짧고 단순했어요. 벨트 정지. 사람 라인 간다. 사람 라인?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정장 입은 관리자, 형광조끼 입은 보안 요원, 청소도구 들고 있던 직원. 모두 수취대로 달려왔습니다. 박준호 씨가 간단히 지시했어요. 무거운 짐은 남자분들, 작은 건 빠른 분들. 라인 서세요. 그들은 벨트 옆으로 섰습니다. 일렬로 정확한 간격을 두고. 전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박준호 씨가 벨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막혀있던 첫 번째 짐을 들어 올렸어요.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짐이 손에서 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기계가 멈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청소 직원이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를 악물며 옆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보안 요원이 받아서 다음으로 넘겼고 정장 입은 관리자가 받아서 또 넘겼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눈빛 몇 번, 손짓 몇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멈춤 없이 리듬감 있게. 승객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소리치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한 직원이 땀을 닦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짐을 받아서 넘겼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직원도 있었어요. 작은 가방을 전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국어였지만 표정으로 의미가 전달됐어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었어요.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수화물 처리는 반드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야 하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사람이 직접 나르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이 상황이 1시간 더 지속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사고 위험은 모두가 나눠 가졌습니다. 책임도 부담도 판단도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았어요. 브래들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짐 하나가 라인 끝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수취대 위에 올려놨어요. 플리즈 책 요 러거지. 승객 한 명이 달려와 짐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거였어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죠. 다음 짐이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 계속해서. 박준호 씨가 벨트 안쪽에서 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장 셔츠가 젖어 있었죠.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가방 하나가 나왔어요. 아마 25kg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들어올렸는데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나이든 직원이 함께 잡았습니다. 같이 들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손가락이 저릿했어요.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메모 화면이 떠올랐죠. 규정 위반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울까? 아니면 그대로 둘까? 브래들리의 가방이 나왔습니다. 큰 회색 캐리어였어요. 라인 끝까지 왔고 마지막 직원이 수취대에 올려놨습니다. 브래들리가 다가갔어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서 짐을 나르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한 직원을 봤어요. 60은 넘어 보이는 나이든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다가 잠깐 허리를 폈어요. 숨을 고르며 다시 자세를 잡았죠. 브래들리가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유, 오케이? 그가 물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범벅인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예스, 예스. 노 프라블럼.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생크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가방을 끌고 돌아섰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멈춰 섰어요. 얼굴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틀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전 다시 태블릿을 봤어요. 규정 위반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현장 직원들의 즉각 대응으로 수화물 처리 재개. 직급 구분 없이 통합 작업. 책임 공유를 통한 위험 최소화. 잠시 멈췄다가 한 줄 더 추가했어요. 이건 규정 위반이 아니다. 책임을 선택한 것이다. 라인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이 손에서 손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됐어요. 김지연 씨도 그 라인에 합류했습니다. 작은 가방들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찾아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일했습니다. 20분 후 마지막 짐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씨가 벨트 밖으로 나왔어요. 정장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들이 서로 등을 두드려줬어요. 누군가 물을 나눠줬습니다. 함께 마시며 웃었어요. 전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공항은 시스템이 멈춰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짐을 찾고 나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택시는 물론이고 공항 리무진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김지연 씨가 다가왔어요. 호텔 버스 타실 거예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좀 더 있다가 갈게요. 그럼 식당 가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일반 승객들도 지금은 이용 가능해요. 따뜻한 거 드세요. 배가 고프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밤을 보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에선 여전히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국물 냄새였어요.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이 섞여 있었어요. 구분이 안 됐어요.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카운터에 국이 담긴 큰 솥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옆에는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요.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무료예요. 브래들리도 들어왔어요. 그는 국을 받아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더니 한 입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웜. 중얼거렸죠. 노부부도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앞에 국을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전국을 받아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어요. 몸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박준호 씨가 앉아 있었어요. 아까 그 수화물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땀범벅인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엔 당연한 거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사히 짐 찾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그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밤 더 올 거예요, 비행기들. 내일 아침까지 계속 받아야죠. 쉬지 않고요. 교대로 쉬어요. 지금 제 팀은 밥 먹는 시간이고 이 팀이 끝나면 다른 팀이 들어가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눈 그칠 때까지는 계속 돌아야 해요. 눈 그칠 때까지. 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 그칠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박준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요. 웃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 봐요. 그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무사히 내렸잖아요. 따뜻한 밥도 먹고 있고요. 그럼 됐죠, 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차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승객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규정도 절차도 매뉴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추운 밤 갈 곳 없는 사람. 다른 직원 한 명이 테이블로 왔습니다. 손에 핫팩을 들고 있었어요. 추우시죠? 이거 쓰세요. 외국인 승객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생크유. 승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요. 어눌한 영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지연 씨도 들어왔어요. 그녀는 국을 받아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후. 드디어 밥 먹네요.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오후 3시부터요. 지금 10시간쯤?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교대는 내일 아침 8시거든요. 19시간 근무.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지연 씨가 국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왜긴요? 저 사람들 집에 가야 하니까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가족 만나야죠. 가족.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모두가 집에 가고 싶은 날이었죠. 노부부를 봤어요. 할머니가 국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딸 얼굴 볼 수 있겠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브래들리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환한 얼굴은 사라졌어요. 그저 피곤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얼굴만 남아 있었죠. 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맨 위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긴급 착륙 안전성 평가 보고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장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기상조건 최저 기준 미달. 시스템 일부 장애 발생. 비상전력 의존. 수화물 처리 지연.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결론 부분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었죠. 기존 문장을 읽었습니다. 규정 준수 미흡. 표준 절차 일부 생략. 안전성 재검토 필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의 불빛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추운 겨울, 눈보라치는 밤에도 멈추지 않고 사람을 지키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며 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